40년대 2년 1조 엔대 3,600억 원 일본은 졌습니다. 도쿄대학 토목공학과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책상 위 비교 자료를 보며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40년간 니혼바시 복원 프로젝트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2005년 한국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27개월 만에 끝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서울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5.8km 하천을 되살린 겁니다. 비용은 일본 예산의 4분의 1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그는 진실을 폭로하러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그의 노트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역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1초만 시간 내서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 토목공학과 석좌교수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바로 니혼바시 복원이었죠. 니혼바시는 1603년 에도 시대부터 일본 도로의 중심점이었습니다. 모든 거리 표지판의 기준점, 일본의 심장이라 불렸던 곳이죠. 하지만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 혼잡을 해결한답시고 이 역사적인 다리 위에 고가도로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니혼바시는 햇빛을 잃었습니다.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드리운 그늘 아래 400년 역사의 다리는 죽은 유물이 되어버렸죠. 1980년대부터 복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니혼바시를 다시 하늘 아래 두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1985년 33살의 나이로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물이었습니다. 니혼바시 아래 흐르는 니혼바시강은 이미 오래전 말라버렸습니다. 하천을 복원하려면 물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하는데 도쿄만의 해수를 담수화하는 비용이 하루에 15억 엔이나 들었습니다. 연간 5,475억 엔,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였죠. 두 번째 난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니혼바시 바닥 5m 아래로 지하철 긴자선과 한조몬선이 교차하며 지나갑니다. 하천을 파려면 지하철이 붕괴할 위험이 있었죠.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물이 차면 수압 때문에 지하철 터널에 균열이 생길 확률이 63%였습니다. 하루 승객 250만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난제는 교통이었습니다. 니혼바시 위 고가도로는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지나다닙니다. 이걸 철거하면 도쿄 도심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게 뻔했죠.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최소 5년간 출퇴근 시간이 3배 늘어날 거였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연간 8조 엔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조 엔을 쏟아부었지만 40년간 단 1m도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연구만 계속됐죠.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서서히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던 2005년 10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5.8km 하천을 되살렸다고 하더군요. 걸린 시간은 27개월, 비용은 3,600억 원. 우리가 40년간 쓴 돈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청계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청계천 바닥 아래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문제였죠. 하천에 물을 채우면 한강에서 퍼온다고 했습니다. 하루 17만 톤을. 교통 문제는 대중교통 개편으로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거나 조작이 분명했죠. 우리가 40년간 못한 걸 27개월 만에 했다고요? 저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이 거짓말을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12월 18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영하 8도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한 날씨였죠.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서울은 도쿄보다 훨씬 빽빽했습니다. 빌딩들이 하늘을 가릴 듯 솟아있었고 차량들은 끊임없이 도로를 메웠죠.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입구에는 거대한 분수가 있었고 그 앞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수십 명이 모여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전시용 관광지로 만든 거야. 진짜 생태보건과는 거리가 멀겠군. 서울시 하천관리과 박성민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악수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가 실패를 감추려는 관료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시공 기록, 예산 집행 내역, 모든 걸 다 보여주십시오. 72시간 안에 모든 걸 검증하겠습니다. 박 팀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원하시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얼마나 그럴듯하게 꾸며놨는지 보죠. 우리는 청계천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겨울인데 산책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인근 빌딩에서 나온 직장인들이 하천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하천 자체였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했죠. 하지만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유속계를 꺼내 측정해봤습니다. 초속 0.3m, 완벽하게 일정했습니다. 인공입니다. 저는 박 팀장을 돌아봤습니다. 이 물은 펌프로 퍼올리는 거죠? 박 팀장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한강 물을 하루 10만 톤씩 퍼올려서 순환시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건 하천이 아니라 거대한 수족관입니다. 자연복원이 아니라 인공시설물일 뿐이죠. 박 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뭘 더 봐요? 이미 다 보이는데. 이건 전형적인 그린워싱입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전시 행정이죠. 박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72시간 주신다고 하셨죠? 첫날은 물 공급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지하 구조물 안전 시스템을, 셋째 날은 생태계를 보여드리죠. 그리고 나서도 같은 생각이시면 제가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저는 30년간 전 세계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평가해온 사람입니다. 그 어떤 숫자 조작이나 편집된 데이터로도 절 속일 수 없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의 그 침착함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니온바시는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지 한국이 무모했을 뿐이라는 걸 증명하겠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 팀장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제1펌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어차피 거대한 전기 펌프가 24시간 돌아가며 천문학적인 전기료를 소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펌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건물은 작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우리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갔죠. 제어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엔지니어 3명이 교대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청계천은 하루 평균 10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강 잠실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파이프 지름 1.2m, 길이 7.2km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0만 톤을 매일 퍼올리는 전기료가 얼마죠? 박 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루 평균 500만 원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500만 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연간 18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담수화 시설은 하루에 15억엔, 한화로 150억 원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 30분의 1 비용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좋습니다. 비용은 저렴하군요. 하지만 한강물도 결국 유한합니다. 갈수기에는 어떻게 하죠?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 청계천물도 말라버릴 텐데요. 박 팀장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빗물 저장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청계천 주변 20개 빌딩 지하에 빗물 저류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 저류조들이 물을 모읍니다. 총 용량 4만 톤이죠. 갈수기에는 이 물을 사용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만 톤이면 겨우 2.4일치밖에 안 되잖아요. 2주간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하죠?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교수님, 서울에 2주간 비가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50년 데이터를 보면 최장 무강수 기간이 23일이었는데 그때도 한강 수위는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50년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운영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물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엔지니어가 컴퓨터를 두들겼습니다. 로그를 확인해 보니 6개월간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공격했습니다. 좋습니다. 물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군요. 하지만 수질은 어떻습니까? 한강 물을 그대로 쓰면 오염됐을 텐데요. 박 팀장이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질 정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4단계 여과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물리적 여과, 생물학적 정화, 자외선 살균, 그리고 산소 공급까지. 저는 수질 측정 데이터를 봤습니다. BOD 1.2mgl, COD 3.8mgl,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스미다강이 BOD 5.0mgl인 걸 생각하면 청계천 물은 도쿄 하천보다 깨끗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핵심을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펌프가 멈추면 청계천은 말라버리겠죠? 박 팀장은 예비 펌프를 가리켰습니다. 메인 펌프 3대, 예비 펌프 2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30초 내에 예비 펌프가 작동합니다. 5대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저는 펌프장을 나오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예상보다 훨씬 단순하게 해결됐습니다. 일본이 담수화로 하루 15억 엔을 쓸 때 한국은 한강 물 순환으로 500만 원만 쓰고 있었습니다. 30배의 효율 차이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물 문제는 쉬운 거였어. 진짜 난제는 지하철이야. 내일이면 그들의 무모함이 드러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셋째 날 저는 가장 중요한 검증을 위해 청계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박 팀장은 저를 을지로 입구역 근처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청계천 바닥 4.8m 아래를 지나갑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한국의 무모함이 드러날 곳이었으니까요. 일본 니혼바시의 경우 지하철이 하천 바닥 5m 아래를 지납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하천에 물이 차면 수압이 지하철 터널을 압박해 균열이 생길 확률이 63%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터널이 침수돼 대형 참사가 날 수 있었죠. 그래서 40년간 니혼바시 복원을 못한 겁니다. 박 팀장이 헬멧을 건넸습니다. 지금부터 점검 터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청계천 옆 작은 출입구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니 좁은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천장 높이가 1.8m 정도밖에 안 됐고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했죠. 터널 벽면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면 전체가 센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30cm 간격으로 작은 측정기들이 붙어 있었고 LED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압력 센서 300개, 온도 센서 150개, 진동 센서 100개가 24시간 감시합니다. 저는 센서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독일제 정밀 센서였습니다. 0.01 단위의 변화까지 감지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박 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그래프가 표시됐습니다. 모두 안정적인 녹색 선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센서가 많다고 안전한 건 아니죠. 실제로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박 팀장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이중 차수벽입니다. 첫 번째 벽은 두께 80cm의 철근 콘크리트, 두 번째 벽은 60cm의 방수 콘크리트입니다. 두 벽 사이에 30cm 공간이 있고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즉시 감지됩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중벽 시스템 총 두께 1.7m. 일본의 시뮬레이션에서는 80cm 단일 벽을 가정했었습니다. 한국은 2배 이상 두꺼운 벽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박 팀장이 답했습니다. 이 구간 1km에 480억 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80억 원? 일본의 예산안에서는 같은 구간에 1200억엔 한화로 1조 2천억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한국은 25분의 1 비용으로 더 안전한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고 작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죠. 우리는 야간 공사만으로 끝냈습니다. 지하철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멈춥니다. 그 4시간 동안만 작업했습니다. 27개월간 매일 밤 4시간씩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다가 막혔고 한국은 제약 조건 안에서 해결책을 찾은 겁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진동이 발 아래에서 느껴졌죠. 박 팀장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지하철 터널까지 4.8m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만약 천장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대로 매몰될 겁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태어냈습니다. 6개월간 매일 이곳을 점검하는데 단 한 번도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균열이 생긴다면요? 박 팀장이 비상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30초 내에 자동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고 배수 펌프가 작동합니다. 동시에 지하철 2호선에 긴급 신호가 가서 열차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팀이 1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저는 지하 터널을 나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40년간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이유는 위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죠. 한국은 100% 안전을 포기하는 대신 99.9% 안전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난제도 해결됐습니다. 이중 차수벽, 센서 550개, 24시간 감시 시스템. 일본보다 더 안전하고 비용은 25분의 1이었습니다. 제 논리가 또 하나 무너졌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출근 시간에 맞춰 청계천 주변 도로로 나갔습니다. 오전 8시 서울의 러시아워였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교통대란이었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했으니 분명 차량들이 꽉 막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일본 니혼바시의 경우 고가도로에 하루 17만 대가 지나갑니다. 이걸 철거하면 주변 도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으로는 평균 출퇴근 시간이 42분에서 126분으로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연간 8조 엔이었죠. 그래서 철거를 못한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에도 하루 17만 대가 지나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가도로가 없습니다. 차량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종로거리에 서서 차량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도로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차량들이 흐르고 있었죠. 물론 느렸습니다. 하지만 마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통카메라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박 팀장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청계천 주변 평균 속도는 시속 18km입니다. 고가도로 있을 때는 22km였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18% 감소,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일본 예측은 70% 감소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박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3단계 대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 중심 체계 전환이었습니다. 고가도로 철거 전에 버스 노선 120개를 재편했다고 합니다.
청계천을 지나던 버스들을 외곽 순환로로 돌렸고 대신 지하철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환승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였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우회도로 확충이었습니다. 청계천 남쪽으로 4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각 도로를 차선 2개씩 늘렸죠. 청계천을 지나던 차량의 60%를 이 우회도로들이 흡수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료도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청계천 주변 3km 이내에 진입하는 차량에게는 통행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차량 20%를 걸러냈다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고가도로 철거 전 하루 17만 대 중에서 10만 대는 우회도로로 3만 대는 대중교통으로 4만 대는 통행료 때문에 경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청계천 주변 도로는 오히려 차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회도로가 막히지 않나요? 10만 대를 4개 도로에 나눠봤자 한 도로당 2만 5천 대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박 팀장이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우회도로 평균 속도 26km, 고가도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빨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고가도로는 좁았습니다. 차선 4개에 17만 대가 몰렸죠. 하지만 우회도로들은 각각 차선 6개였습니다. 넓은 도로에 차량을 분산시킨 겁니다. 병목 현상이 사라진 거였죠. 저는 실제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에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청계천 남쪽 퇴계로를 걸었습니다. 차량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느리긴 했지만 멈추진 않았죠. 저는 스톱워치로 측정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5.8km, 차량으로 27분 걸렸습니다. 일본 니혼바시 같은 구간을 계산해봤습니다. 도쿄 니혼바시에서 아키하바라까지 5.3km, 출퇴근 시간에 평균 38분입니다. 서울이 오히려 빨랐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가도로를 없앴는데 어떻게 교통이 더 나아졌죠?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고가도로는 병목이었습니다. 17만 대가 한 곳으로 몰리니까 사고 한 번만 나도 전체가 마비됐죠. 지금은 여러 도로로 분산됐습니다. 한 도로가 막혀도 다른 도로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생긴 겁니다. 저는 세 번째 난제도 무너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40년간 두려워한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통은 개선됐습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다섯째 날, 저는 청계천의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12월 20일 영하 10도의 추운 아침이었죠. 저는 생태학자는 아니지만 토목공학자로서 인공 하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공 하천에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생명은 없죠. 일본 도쿄의 스미다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흐르지만 물고기는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라 수초가 자랄 수 없고 먹이가 없으니 물고기도 없습니다. 청계천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콘크리트 위로 물만 흐르는 죽은 하천일 것이라고요. 하지만 청계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천 가운데 모래톱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과 갈색 깃털의 철새였죠. 12월 겨울인데 철새가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망원경을 꺼내 자세히 봤습니다. 청둥오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래톱 주변으로 5마리, 10마리, 아니 20마리가 넘었습니다. 어떤 오리들은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어떤 오리들은 깃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새들이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청계천에는 철새 25종이 관찰됩니다. 청둥오리, 쇠오리, 흰뺨 검둥오리, 외가리, 백로 등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공 하천에 25종이나 되는 새가 산다고요? 박 팀장이 생태조사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2005년 복원 직후에는 새 5종만 관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마다 조사할 때마다 종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 12종, 2년 후 18종, 지금은 25종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겨울 철새 개체수가 여름보다 많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먹이가 없잖아요. 새들이 뭘 먹죠? 박 팀장이 물가로 안내했습니다. 바닥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물고기들이 바위 틈 사이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피라미, 붕어, 미꾸라지 등 12종의 물고기가 서식합니다. 그리고 다슬기, 우렁이 등 수서곤충 49종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인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요? 수초도 없는데 말이죠. 박 팀장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모래와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께가 30cm는 돼 보였죠. 그 흙 사이로 초록색 수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박 팀장이 답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채운 겁니다. 물이 흐르면서 상류에서 흙과 모래를 운반해 왔습니다. 6개월마다 조금씩 쌓였죠. 5년이 지나니 퇴적층이 30cm나 됐습니다. 그 위에 수초 씨앗이 날아와 뿌리를 내렸고 물고기들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공 하천인데 자연이 스스로 복원됐다고요? 일본 스미다강은 50년이 지나도 퇴적층이 안 생겼는데 말이죠.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스미다강은 유속이 너무 빠릅니다. 흙이 쌓이기 전에 떠내려갑니다. 청계천은 유속을 조절합니다. 초속 0.3m, 흙은 쌓이지만 물은 고이지 않는 속도입니다. 저는 오리들이 먹이 활동하는 걸 30분간 관찰했습니다. 한 마리가 물속으로 머리를 쳐박더니 부리에 작은 물고기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씹어 삼키는 모습이 보였죠. 다른 오리는 바위 틈을 쪼아대며 다슬기를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인공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생태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영하 10도 추운 날씨인데도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새를 찍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천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에도 청계천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스미다강은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하천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찾아요. 청계천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박 팀장이 답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을 보러 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인공과 자연,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공 구조물 위에 자연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50년간 못한 걸 한국은 5년 만에 이뤘습니다. 제 모든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째 날, 저는 박 팀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시청 회의실에서였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청계천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프로젝트였습니다. 물 공급, 지하철 안전, 교통관리, 생태계 복원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일본은 똑같은 문제를 40년간 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력에서 일본에 뒤처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27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박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쓴 기술은 이미 세계 어디서나 쓰는 것들입니다. 펌프, 차수벽, 센서 모두 기존 기술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걸 조합했을 뿐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조합이라니요? 일본도 똑같이 조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박 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이는 의지였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모든 위험을 제로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40년간 연구만 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완벽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99%를 목표로 했습니다. 물 공급이 중단될 위험, 예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이 위험, 이중벽과 센서로 감시했습니다. 교통이 막힐까?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문제를 완벽하게 예방하려 했고 한국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땠습니까? 고가도로 철거에 반대하지 않았나요?
박 팀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청계천 주변 상인 22만 명 중 80%가 반대했습니다. 고가도로가 없어지면 손님이 줄어들 거라 걱정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니혼바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들이 반대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22만 명 상인들과 1년간 대화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서 설명했죠. 보상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상권이 이동하면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영업 손실은 3개월치를 보상했습니다. 그 결과 95%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95%? 일본은 50%도 동의를 못 얻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높은 동의율을 얻었습니까? 박 팀장이 답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교수님. 서울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보상하겠다고 하면 정말 보상했습니다. 3개월 안에 지급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니혼바시 프로젝트는 보상 계획만 10년째 논의 중입니다. 얼마를 줄지 언제 줄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 믿는 겁니다. 한국은 계획을 세우는데 2년, 실행하는데 27개월이었습니다. 총 4년 3개월이었죠. 일본은 계획만 40년입니다. 아직도 실행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박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80%만 세우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나머지 20%는 하면서 배웁니다. 우리도 공사 중에 문제가 수없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해결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고. 완벽을 기다리는 의지와 일단 시작하는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40년 연구대 4년 완성. 그 격차는 기술이 아니라 결단력이었습니다. 저는 박 팀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건 없습니까? 좀 더 천천히 완벽하게 할 걸 하는 생각은 안 드세요? 박 팀장은 웃었습니다. 후회요?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40년을 보내느니 99%로 4년 만에 끝내는 게 낫습니다. 나머지 1%는 시간이 채워줍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기다렸고 한국은 완벽을 만들어갔습니다. 그게 40년과 27개월의 차이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3일 뒤 저는 다시 니혼바시를 찾았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눈이 내리는 날이었죠. 6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400년 역사의 니혼바시 다리 위로 검은 고가도로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달리며 굉음을 냈고 다리 아래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청계천이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하천,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들, 산책하는 시민들. 그곳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니혼바시는 죽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관 속에 갇힌 역사의 유물이었죠. 제 손에는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백서, 생태조사 보고서, 기술 문서들. 저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할까요? 니혼바시도 복원할 수 있다고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못합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연구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단 1m도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 공급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지하철 위험이 63%였습니다. 교통대란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더 나은 기술이 나올 때까지, 더 저렴한 방법이 발견될 때까지, 모든 위험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했습니다. 물값이 비싸면 한강물을 썼습니다. 지하철이 위험하면 벽을 2겹으로 쌓았습니다. 교통이 막히면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27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졌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엇에 진 걸까요? 기술에 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쓴 기술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지에 졌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의 우유부단함에 진 겁니다. 한국은 99%를 목표로 했고 우리는 100%를 기다렸습니다. 그 1% 차이가 40년과 27개월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저는 고가도로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콘크리트 덩어리를 언제쯤 철거할 수 있을까요? 2010년? 2020년? 저는 비관적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볼 겁니다. 일본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너무 느립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으려다 아무도 결정을 못 내립니다. 다음 날 저는 도쿄대학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도시공학과 3학년 학생 12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프로젝터로 띄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청계천 전경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산책로가 펼쳐진 풍경이었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5년 전만 해도 고가도로 및 어두운 하천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나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하루 평균 6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청계천 모래톱에서 먹이를 찾는 오리들이었습니다. 철새 25종, 물고기 12종, 수서곤충 49종이 서식합니다. 인공 하천이지만 완전한 생태계가 형성됐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인공 하천의 생태계가 가능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자연은 기회만 주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한국은 물길을 터줬습니다. 그러자 자연이 스스로 채웠습니다. 퇴적층이 쌓이고 수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그저 길을 열어줬을 뿐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하 점검 터널이었습니다. 벽면에 빼곡한 센서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청계천 바닥 5m 아래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우리 니혼바시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일본은 이 문제 때문에 40년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중 차수벽과 센서 550개로 해결했습니다. 학생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총 3,600억 원입니다. 우리가 니혼바시에 책정한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교통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고가도로 철거 후 교통 혼잡도 18% 증가. 우리가 예측한 70%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우회로 버스 체계 개편 유료 도로 시스템. 한국은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나눠서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겨울 청계천에서 산책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인데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기술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40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80% 계획으로 시작해서 27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완벽을 기다리느냐, 일단 시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제로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위험 제로는 없습니다. 한국은 99%를 목표로 했고 나머지 1%는 대응 시스템으로 채웠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입니다.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니혼바시는 언제 복원됩니까?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볼 겁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어쩌면 또 4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80%면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청계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받은 백서를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니온바시를 복원할 때 참고하세요. 저는 못 보겠지만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니온바시를 찾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저는 다리 위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고가도로 콘크리트 바닥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400년 역사의 니온바시는 60년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하천, 그 위를 평화롭게 헤엄치는 오리들. 저는 사진을 다리 난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계천 사진과 니온바시를 함께 담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연구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니온바시도 저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 생전이 아닐 겁니다. 일본은 너무 느립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국은 불완전하게 시작했지만 성공했습니다. 그 차이가 40년과 27개월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오늘 니온바시 고가도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철거 계획은 논의 중입니다. 2040년 완공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6년 뒤죠. 청계천 복원이 시작된 지 35년 만입니다. 저는 이제 83세입니다. 16년 뒤면 99세입니다. 저는 니온바시가 하늘을 보는 날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 학생들은 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깨달을 겁니다. 기술의 격차는 5년이지만 의지의 격차는 40년이라는 걸. 일본은 기술로 진 게 아닙니다. 결단력으로 졌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국은 불완전하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게 제가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이 40년간 불가능하다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은 27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의지와 일단 시작하는 의지. 그 차이가 40년과 27개월을 만들었습니다. 청계천은 증명했습니다. 불완전해도 시작하는 게 완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는 걸.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